안녕하세요. 이제 36살이 된 평범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바쁜 일상에 몸은 너무 피곤하다가도 자려고 누우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도통 잠을 청하지 못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불면증 약을 처방받아 먹곤 있지만 마음의 짐을 털어버리지 않는 이상 도무지 나을 것 같지 않습니다. 1년이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지만 저는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네요. 남편과 결혼을 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 기간 동안 제대로 시부모님을 찾아뵌 건 10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과는 처음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인사를 드리기 위해 처음 찾아뵙던 날은 아직도 선명해요. 그래, 너희들이 뭘 가진 게 있다고 결혼을 하는 거야. 설마 집에 도움을 바라고 손 벌리려는 생각이면 접어둬라. 지금 하는 그 사랑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 지금 네 아버지랑 나 봐라. 서로 각방 쓰면서 하루에 말은 얼마나 섰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비슷한 명품 하나 걸치지 않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위아래로 훑어보시던 그 눈빛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시던 어머니의 따가운 말과 저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신문을 펼쳐보시던 시아버님, 그리고 저를 보고서 남편을 방에 데리고 들어가던 아주버님은 정말로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주버님과 방으로 들어가 무슨 얘기를 나누는 것 같더니 갑자기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버럭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서 형에게 대드냐며 남편을 나무랐지만 남편도 그동안 서러운 것들이 많았는지 어머님에게 서운한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가진 게 없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는 못 보낸다며 갈 거면 제 돈으로 가라고 압박하신 덕에 고졸로 작은 회사 취직해서 지금까지 아둥바둥 살아왔어요. 왜 제가 형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희생해야 했는데요? 이제 제가 알아서 살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했니? 억울하면 너도 공부 잘해서 법대 가지 그랬어. 네가 모자라서 그런 걸 왜 우리 탓을 하고 그래? 어머니, 진짜로 그러셨어요? 내가 그럴 리가 있니? 자기가 모자라서 그런 거지. 화가 나서 제 손을 붙잡고 나가려는데 저희 등 뒤에다 대고 굳이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남편은 굳은 다짐을 한 듯 저를 데리고 나와 사과했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게 해서 미안하다며 자기는 오늘마저도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미안함이 가득한 그 표정을 보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을까 안쓰러웠습니다. 남편이 그러고 나온 후에도 가족들에게서는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았고 상견례도 필요 없으니 결혼식 날짜와 시간, 장소만 문자로 찍어 보내라는 시어머니의 문자만 왔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가족들에게 많은 실망을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 이후로는 결심을 한 듯 정말로 가족들과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과 자주 만나며 저희들 나름대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참 바르게 자라서 인성이 좋아 보인다며 남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기어코 청첩장까지 나왔습니다. 청첩장이 나오자 저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인데 청첩장은 직접 드리고 인사를 드리는 게 맞았지만 지난번과 같은 일이 되풀이될까 염려스러웠어요. 하지만 어차피 결혼을 하면 부딪힐 일이 분명히 있을 테니 차라리 결혼 전에 미리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시부모님 댁으로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까지 거실에 둘러앉아 계시더라고요. 정적이 거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을 가장 먼저 깨고 말을 꺼낸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래, 네가 우리 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건 인정하마. 그렇지만 어른이 말하는데 그렇게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건 너도 잘못한 거야. 저번 일로 우리는 너희한테 너무 많이 실망했고 너희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비용 정도는 보태주겠지만 그 외에
어떤 금전적인 도움도 바라지 말거라. 그리고 이런 일들도 너희 형이랑 형수를 자꾸 부르는 일도 없도록 해라. 둘 다 판사라서 일도 바쁜데 고작 이런 일 때문에 시간 버리면 쓰겠니? 결혼 후에도 따로 찾아오고 할 필요 없다.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거라. 아주버님이 결혼하실 때까지도 남편이 준 돈으로 결혼식 비용까지 모두 해결하셨다는 걸 들은 저는 표정 관리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희는 신경도 쓰지 않으시는지 할 말이 다 끝나자 아주버님과 형님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버님은 TV를 켜서 뉴스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도 외출을 해야 한다며 준비하셨고요. 저희는 제대로 된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저희가 거슬린다며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며 저희를 내보내셨어요. 저는 피도 안 섞인 남이라지만 남편은 그래도 집안의 막내 아들인데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로 시댁과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양가 부모님은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인사시켜드리려고 하자 악수를 청하시는 저희 아버지의 손을 대충 잡는 신용만 하시더니 기본적인 인사치레만 하고 곧장 자리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모두 순식간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진도 찍기 귀찮으시다는 걸 주위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찍으시고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드렸지만 몇 번 만에 겨우 받으신 어머니는 이럴 필요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따로 연락도 드리지 않고 남편과 잘 살아갔습니다. 금전적으로 풍족하지 않아 큰 집은 아니었지만 둘이 살기엔 딱 알맞는 크기에 두름에서 남편과 저는 깨를 볶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산모 수첩과 초음파 사진을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너무 감격스러워 남편에게 알리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알린 후 그래도 아이가 생겼다는 건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어머님에게도 초음파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문자를 보내도 한 번을 답하지 않으시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곧 명절이니 집에 한번 들리라는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답장에 그래도 시어머님이 마음을 여신 것 같아서 괜시리 기분이 좋았습니다. 답을 받은 저녁에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명절이니 집에 들리라고 하셨다는 걸 알려주니 남편은 정색을 하며 거길 왜 가냐면서 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안 갈 거니까 당신도 가지 마. 거기 가서 또 무슨 말을 들으려고. 그래도 이렇게 답장까지 해주신 거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안 가면 당신 괜히 미운 털만 더 박히고 당신도 그러는 거 싫잖아. 설마 임신까지 했는데 안 좋은 소리 하시겠어? 그래도 손주가 듣는데. 남편은 끝까지 가는 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은 듯해 보였지만 저의 긴 설득 끝에 아주 잠시만 다녀오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 시댁을 가니 온갖 전들을 붙이고 계신 어머님은 제가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앞치마를 던져주시며 얼른 와서 도우라고 하셨어요. 형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는데 그런 형님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저에게만 이러시는 게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들어오자마자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었기에 주방으로 들어가 전을 구웠습니다. 형님은 그런 저를 신경도 쓰지 않으며 뉴스만 보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형님이 얄미웠는지 흘끔흘끔 형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런 저를 시어머니가 발견하시고서는 불만 있냐며 트집을 잡으셨어요. 왜? 너도 저기 가서 쉬고 싶니? 임신했으니까 너도 쉬게 할 줄 알았어? 쉬고 싶으면 너도 판사를 하시던가요. 그리고 임신한 게 유세니? 너네같이 없는 살림에 아이만 덜컥 낳아봤자
가난 물려주는 것밖에 안 돼. 우리 며느리랑 아들처럼 판사는 돼야지. 아이를 낳아도 앞날 창창하게 축복받으면서 큰 인물 되는 거지. 옛날부터 꼭 없는 것들이 생각 없이 아이만 가지고 뿌듯해하는 게 제일 이해 안 돼. 그 말은 들으면서 도저히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짜증이 몰려와 저도 표정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곧 한마디 나올 것 같아서 참고 있던 와중이었네요. 남편이 아주버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저를 돕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오는데 뒤에서 아주버님이 하는 말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번에는 남편의 손을 잡고 제가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야, 네가 뭘 나를 도와. 너 같은 게 날 도울 처지가 되기나 해. 네가 지금 그렇게 사는 거 다 네 탓이지. 누굴 탓해? 뻔뻔스러운 아주머님의 말을 듣자 저는 들고 있던 뒤집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다들 너무하시네요. 저희 남편이 착하니까 참아주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래도 나름 배워먹은 사람들이라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리고 어머니, 자꾸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하시는데 저도 어머님 며느리고 남편도 어머님 아들이에요. 어쩜 같은 배로 낳으셨으면서 이렇게까지 두 아들을 차별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 첫째가 저 모양 저 꼴이죠. 어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기 잘났다고만 하는 사람 밑에서 얼마나 큰 힘을 나오나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너도 용돈을 주던가. 어디서 큰 소리야? 그럴 재주도 없으면서 누가 누굴 평가해. 그리고 차별? 너 말 다 했니? 너 고작 임신했다고 예쁨 받을 줄 알고 여기 온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참 너네는 능력도 없고 염치도 없구나. 그 와중에 콩고물은 탐이 나더니. 저희는 콩고물 바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네요. 안녕히 계세요. 처음에 어머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시는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차에 탄 후로 제가 너무 씩씩거리고 있자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자기 대신에 화를 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 기분으로는 친정을 가도 풀리지 않을 것 같아 남편과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가 태어날 때도 돌잔치를 할 때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10년간 한 번도 시댁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돌잔치같이 아이에게 큰일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어머님에게 보내긴 했어요. 여전히 답은 없었지만요. 그렇게 저희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어떻게 알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하는 말이 어머님이 폐암에 걸리셔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이 남편을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이제 다 죽을 때 되어서야 찾는 자식이 맞기는 하냐며 자기는 보지 않겠다고 딱 자르고 아주버님을 쫓아냈습니다. 남편은 딱 잘라 말하기를 했지만 고민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주버님은 몇 번 더 찾아오셨지만 남편은 고민을 하면서도 여전히 만나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너희는 꼭 몸이 안 좋은 날을 여기까지 오게 해야겠어. 이래서 못 베어 먹은 것은 안 돼. 너는 할머니 보고 인사도 안 하니? 10년 만에 본 어머니는 정말로 몸이 말라서 걸어다니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는 게 힘드신지 말을 하는 도중에도 몇 번이나 숨을 몰아서 쉬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기를 왜 찾아온 거냐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여기까지 찾아온 어미를 이렇게 내치는 몹쓸 자식이 세상 천하에 어디 있어? 지금까지 제가 어머니 자식이긴 했어요.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 보면 아직은 살만하신가 보네요. 얼른 돌아가세요. 그렇게 남편과 어머님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님은
시댁에서 무슨 일이라도 당하신 건지 자기 말을 들어봐 달라고 하셨고 남편은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남편이 두 손 두 발 들고 할 말이 있으시면 하라고 하시자마자 저희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숨을 몰아쉬면서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시아버님의 사업을 동업자가 돈을 들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그 돈을 아버님 돈으로 메꿔야 했고, 그러다 돈이 부족해지자 어머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거기에 지금 아주버님도 아버님 편에 서서 은근히 어머님의 재산을 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전 집에서 무시의 대상이었던 남편이 사라지자 그 화살이 어머님에게 모두 돌아갔다고 합니다. 음식을 해서 조금이라도 싱겁거나 짜면 바로 모두가 어머님을 한심하게 보는 것이 느껴졌다고 해요. 그렇게 10년 동안 그 집에서 괄시받고 살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죽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싫다고 하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동안의 서러움이 몰려오셨는지 눈물을 훔치시고서는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게 처음에는 차별인지 몰랐고 나중에는 그게 당연하게 되어버려서 돌이킬 수가 없었다며 이런 변명밖에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시며 숨을 헐떡이셨어요. 지금까지 집에 많은 도움을 준 걸 무시해서 미안하다며 고마웠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뒤로 넘어가시면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 응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결국 어머님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고 마셨습니다. 이미 몸이 너무 많이 약해진 상태라 아주 약간의 스트레스로도 혈압이 오르는 것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뇌출혈이 생기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암으로 몸이 안 좋으셨으니 빠르게 처치를 했지만 어머님을 살리는 건 힘든 일이었다고 의사가 말해주더라고요. 뒤늦은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떠나버려 남편과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니 아버님과 아주버님은 호통을 치며 남편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냐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찾아오셨을 때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은 자식된 도리를 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잘 걸렸다는 듯한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를 찾아갔었다고? 그럼 너네 집에서 너희 엄마가 저렇게 죽어 나왔다는 말이야? 그럼 네가 일부러 너네 엄마 재산을 노리고 몸도 약한 노인네 스트레스 줘서 죽게 한 거로구나. 짐승도 제 어미는 알아본다는데 너는 재산에 미쳐서 자기 엄마를 죽이고 아주 몹쓸 짓을 한 거야. 그런데도 어딜 뻔뻔하게 여기에 얼굴을 들이밀어? 아버님은 작정하고 제 남편이 일부러 어머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제 남편을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리기 바빴고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말했지만 남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억울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의 눈치에 뒤돌아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는 날까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손 놓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의 이모님, 즉 어머님의 동생분에게서 장례가 끝나던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이모님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유언장이 있을 거라며 아버님과 아주버님이 집으로 가기 전에 얼른 가서 확인해 보라며 재촉하셨습니다. 자기도 언니가 죽은 슬픔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서야 생각이 나서 말해준다면서요. 아버님이 보시면 그 유언장을 숨겨버릴 거라며 걱정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과 저는 곧장 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집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돌아가실 것을 예감하신 건지 어머님이 사용하시던 화장대만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 위에는 유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통장의 위치와 비밀번호 그리고
그 통장에 들어있는 모든 재산을 저희 남편에게 물려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저희는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니 경찰들이 저희 남편의 손에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놀라서 제가 말리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아버님이 저희 남편을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어머님을 죽인 거라며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유언장을 내밀었지만 이게 조작된 건지 어떤지 지금은 모르니 남편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남편을 무작정 잡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남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님과는 법정 공방까지 벌였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변호 비용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판사다 보니 아는 검사며 변호사며 알고 있으니 저는 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능력 있는 변호사를 구해 남편을 빼내야 했습니다. 여러 번의 재판을 거치며 시아버님의 증언은 매번 달라졌었고 저와 남편의 증언은 일관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머님이 유언장을 그저 혼자 쓰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저희에게 전화를 해주신 이모님이 유언장을 쓰실 때 증인으로 있으셔서 이모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신 덕에 변호사를 통해 쓴 유언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서 공증을 보여주어 유언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아버님은 위증죄와 무고죄로 되려 역풍을 맞으셨죠. 아주버님네는 이번 일을 계기로 형님이 아주버님의 행동에 많은 충격을 받으셔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의 집안은 꽤 잘 사는 판검사 집안이었는데 품위가 떨어지는 사위가 부끄러우셨는지 형님에게 이혼하라고 압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주버님은 지방의 작은 법원으로 내려가셨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온 집안이 콩가루가 되어버렸고 어머님의 재산은 고스란히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돈은 한 푼도 건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지만 그만큼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저희 부모님은 그동안 고생하고 남편이 못 받고 자란 걸 이제서야 받는 거라 생각하고 편하게 쓰라고 말씀도 해주셨지만 남편도 영 마음이 불편한지 그 돈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가족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남편과 저는 아이에게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기억은 훌훌 털어버리고 저희 세 가족 행복하게 살려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